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야, 오늘 또 아주 특별한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특집이에요? 팬데믹 특집인가? 네, 오늘은 팬데믹 특집입니다. 그러면 팬데믹을 다룬 책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니요, 전혀요. 이 상황 자체가 팬데믹 상황이에요. 자, 이 정도에서 이미 어떤 분들은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뭔가 오늘 오디오 상태가 조금 평소와 다를 것 같습니다. 줌으로 연결했거든요, 지금. 네, 지금 YG가 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평하고 저는 평소에 녹음하는 공간에 와 있는데 YG는 확진자의 접촉자라서 네, 지금 현재 집에서 격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에서 격리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야? 그 어디 있어? 오늘 회사는 다녀왔어요. 오늘 회사는 다녀왔는데 회사를 가면 어떡해? 일종의 수동감시죠. 수동감시. 수동감시는 회사에 가도 됩니까? 네, 수동감시는 회사에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용한 정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험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오전마다 회사에서 방송을 같이 하던 동료가 확진이 되었어요. 그런데 방송을 하는 중간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고 방송을 했기 때문에 예전 기준대로라면 저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곧바로 PCR 검사도 받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자가격리도 되어 있을 텐데 지금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일단은 검사도 PCR 검사가 아니라 자가진단키트 검사고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했을 때 음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백신도 1차, 2차, 3차까지 접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정상적으로 다 회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회사를 다녀와서 일도 다 하고 왔는데 이제 문제는 책걸상 녹음하는 공간 자체가 협소하잖아요. 또 약간 밀폐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제 컨디션은 굉장히 좋은 상태이고 PCR 검사는 아니지만은 약간 부정확한 자가진단 키트 검사는 음성이긴 합니다만 혹시 박평이나 JYP 연로하신 JYP나 연로하진 않아요. 네, 연로하신 JYP나 아니면은 우리 소연 PD 등등 스태프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팬데믹인데 또 이런 것도 색다른 추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줌으로 한 명은 연결하고 두 명은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아이디어를 냈더니 또 한번 해볼게요 라고 그 제작진들이 받아주셔가지고 이런 팬데믹 특집이 되었습니다. 지금 박평하고 저하고 나란히 앉아 있는데 이렇게 옆에 나란히 앉은 게 평생 처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색하네요. 심지어 아까는 잠깐 이어폰도 나눠서 끼던데. 이어폰은 그냥 따로따로 끼기로 했어요. 네. 따로따로 끼기로 했어요? 네. 두 분이 만나고 나서 전화번호도 한 3, 4년 만에 주고받았잖아요. 그 전화번호 교환을 한 3년 만에 했고요. 네. 오늘 옆자리에 앉는 거는 한 5년 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이어폰도 서로 나눠서 끼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정말 우리가 한다 하자 말만 여러 번 하고 한 번도 하지 않은 작가 한강 특집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지난번에 책걸상에서 다루지 못한 작가나 책 이야기를 하면서 한강 작가나 채식주의자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 예, 그랬더니 커피조아님께서 채식주의자 방송해 주세요. 지인이 빌려주지 않았다면 먼저 찾아 읽지는 않았을 텐데 읽고 나서 뭔가 내가 읽어내지 못한 심오한 무엇인가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방송할 생각도 있으셨다니 박평님의 고급진 평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또 요청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박평이나 JYP나 저도 읽었고 또 언제 한번 한강 작가의 여러 작품들을 다뤄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한강 작가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네, YG는 지금 뭐 줌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음질도 좀 나쁘고 뭐 눈앞에 있지도 않고 하니까 말 좀 적게 하고 그럴까요? JYP는 채식주의자 읽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니까 역시 말 좀 적게 하고 오늘은 이제 박평의 고급진 평론을 주로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골고루. 골고루. 네, 골고루. 네. 사실 채식주의자 한 권만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한강 특집을 우리가 한 3편 정도 제작을 할 생각인데 일단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 요 세 작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 목록을 보고 우연의 일치겠습니다만 채식주의자는 2007년, 소년이 온다는 2014년, 작별하지 않는다는 2021년 세 작품이 각각 7년씩의 텀을 두고 발표가 되었네요. 뭐 이 사이에도 다른 작품들도 많이 발표됐죠. 다른 7년에 한 권씩 쓰시는 소설들도.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진 않고 다른 책들도 쓰셨는데 어째 좀 화제가 됐었던 여러모로 화제가 됐었던 작품들 중심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7년에 한 번씩 출간된 작품들을 선정하게 됐네요.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는 창비에서 나왔고요. 작별하지 않는다는 문학동네에서 나왔네요. 그 박평 출판사는 한강 작가하고는 사이가 안 좋습니까? 사이가 잘 없는 걸로 안 좋다기보다는 이제 뭐 유의미한 사이가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님이시죠. 일방적으로 네, 일을 하고 싶은 작가. 한 것도 안 나왔나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오. 네. 얼마 전에 맞아요. 리터 잡지에 음. 한강 작가님의 시를 발표한 적은 있고요. 시인으로 먼저 데뷔를 하셨으니까 네. 소설을 낸 적은 없는 걸로 알아요. 그 맨부커상 타시는 바람에 온 국민이 한강이라는 작가의 이름은 다 알 것 같은데 한강 작가의 책을 한 권도 읽어보지 않은 분이 한 권이라도 읽어보신 분보다는 아마 많겠죠? 그럴 것 그렇겠죠. 같아요. 네, 한강은 당연히. 어떤 사람인지 일단 얘기를 좀 꺼내볼까요? 그 한강 작가가 맨부커상을 받았을 때 이제 문단에서의 반응은 어땠냐면, 그러니까 한강이 소설을 잘 쓰는 걸 누가 모르냐. 그러니까 너무 새삼스럽다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대중적으로 알려지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이제 현상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한강 작가님의 작품들이 굉장히 미학적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탐미적이고 그러니까 문체가 굉장히 그 특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몰입감을 가지고 소설을 읽게 되는 그런 이렇게 서사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독자를 이제 거느리고 있는 작가는 아니었던 거죠. 굉장히 표현주의적이고 이제 예술가 소설을 쓰는 작가였던 분인데 이런 분의 작품이 갑자기 수십만 권이 막 팔리면서 뉴스에 나오고 사람들이 뭐 버스 타면 버스에서도 채식주의자를 읽고 있고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에서도 읽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늘 작가의 소설을 읽어왔던 사람들에게는 약간 새삼스러운 감정도 좀 느끼게 하는 작가였고 한편으로는 누구도 이제 의문을 가지지 않는 이 작가가 그런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도 의아해하는 사람은 없었던 그런 또 세계가 있는 작가죠. 한강 사실 작가는 말씀하세요. 네, 사실 한강 작가는 그 JYP랑 완전히 같은 또래잖아요. 뭐 네. 대략 비슷하죠. 네. 아니, 대략 비슷한 게 아니라 한강 작가 1970년생이고 그리고 또 그 대학도 JYP랑 같기 때문에 진짜 그냥 같은 시기에 같은 캠퍼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JYP가 조금만 더 문청이었다 그러면 심지어는 같은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걸 하면서 마주쳤을 법도 한 이제 뭐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1970년생이고 그다음에 그 학교에서 이제 국문과를 다녔고 국문과를 졸업한 다음에 아마 출판사나 혹은 출판 관련 잡지사 등등에서 사회 초년 경력을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994년에 여수의 사랑이라고 하는
굉장히 인상적인 중편으로 이제 문단의 주목을 받았는데 그때 문단의 주목을 받을 때 요수의 사랑이라고 하는 훌륭한 작품을 쓴 신의 작가로서도 유명했지만 또 아버지께서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시잖아요. 네. 예, 소설가 한승원 씨가 이제 한강 작가의 아버님이시거든요. 그 그래서 한수산 작가의 딸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도 계신데 그래요? 그분 아니고 한승원 작가의 따님이시죠. 네, 한승원 작가의 따님이죠. 한승원 작가의 따님이고, 예, 그래서 이제 한승원 작가도 어쨌든 이름만 대면은 다 알만한 한국 문단의 대표 작가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의 딸이 문단에 데뷔를 했는데, 요수의 사랑이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작품으로 데뷔를 했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났으면은 아버지의 그늘에 딱 그냥 묻혀가지고 별 볼 일이 없었을 텐데 그 뒤로 아까 박평이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또래 세대의 작품과는 다른, 왜냐하면 또래 세대들은 대부분 다 당시에 후일담 소설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써냈던 때거든요. 근데 한강 작가는 굉장히 탐미적이면서도 그리고 뭔가 스토리텔링이 있으면서도 또 스토리텔링으로는 100%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을 흔드는 요소들을 작품 속에 이렇게 넣는 방식으로 이게 다양한 지향을 가지고 있는 평론가들에게 호평을 받아서 글 잘 쓰고 무엇인가 할 만한 작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맨부커상을 딱 받으면서 역시 한강이 한강할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의 평가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 한강이라는 이름은 본명이죠. 본명이죠. 본명인 걸로 네.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강자도 우리가 그 물 지나가는 리버 그 강자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을 이렇게 그냥 강이라고 짓는 건 굉장히 독특한 일인데 마치 그 뭐 아버님이나 뭐 할아버지나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큰 작가가 될 것을 거의 염두에 두고 지은 특별한 이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아마도 그 한승원 작가가 뭔가 이 강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꽂히신 게 있어가지고 딸을 낳았을 때 한강이라고 지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한강 작가는 그 제가 알기로는 3남매예요. 그러니까 네, 3남매. 그러니까 그 오빠랑 남동생이 있고 중간에 한강 작가가 있나?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확실합니까? 지금 나무위키에 보면은 오빠 한 분밖에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아마 그 오빠가 한승원 소설을 작가가 쓰셔가지고 그 내용만 네, 있나 봐요. 네, 한승원 작가가 그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역시 전 뭐 그게 가족 중요한 건 구성원은- 아니니까요. 네.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에 원래는 몇 권쯤 팔렸다가 맨부커상 수상 이후에는 몇 권쯤 팔렸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저 그 서치하다가 오늘 아침에 본 건데 정확한지는 알 수 없는데 그 상을 받기 전까지 한 3만 부 정도 한 나갔다가 10몇 년 동안에 한 3만 부. 그렇다가 상을 받고 나서 30만 부가 넘게 나간 오.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날개 돋친 듯 팔린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지하철에서도 읽고 버스에서도 읽고. 근데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채식주의자의 내용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렇게 쉽게 읽기에는 굉장히 좀 독한 내용인데. 독하죠. 아마도 맨부커상의 명성 때문에 한강 작가의 소설을 집었다가 예를 들어서 아마 이런 분들 그 신경숙 작가가 무슨 소설로 되게 국민 작가가 되었었죠? 엄마를 부탁해? 엄마를 부탁해. 그러니까 엄마를 부탁해 같은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잡으셨던 분들은 이참에 소설 한번 읽어볼까 하면서 아마도 깜짝 놀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그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맨부커상은 이런 걸 써야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또 크게 틀린 말은 아닐지도 모르는. 그렇죠. 맨부커상 받는 작품들은
뭔지 모르게 좀 읽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게, 측면들이 예, 있죠. 그런 편이 좀 있죠. 그 저기 JYP가 좀 약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소설 풍들이 멘부코상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폴 비티도 받았던가요? 배반? 그거 잘 플리처였던 것 모르겠어요. 같아요. 그건 플리처상. 플리처인가요? 네. 뭐 하여튼 맨부커상 수상작이라고 하면은 일단 관심은 가는데 뭐 보면서 우와 막 이렇게 신나게 읽었던 기억은 그렇게 별로 없는 걸로 봐서는 하여튼 좀 읽기 편한 작품은 싫어하는 상으로 막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 채식주의자 관련된 포스팅 이렇게 찾아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소설 정말 잘 쓰는 작가인 것 같다. 문장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근데 내 취향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그냥 읽으면 그런 반응들을 이제 일으키기도 하는 소설인 것 같아요. 저는 채식주의자를 사실 수상 소식 들은 다음에 읽었어요. 그 전까지는 안 읽고 있었는데 수상 소식을 듣고 이 정도면 나도 읽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읽었는데 사실 놀랐습니다. 뭐 내용이 독해서 놀란 거 이런 거보다도 상 받을 만하다.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너무나 좋았었고 이 채식주의자가 상을 받기 전부터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이어서 그 한강 작가의 여러 작품들 중에서 그냥 원픽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채식주의자를 항상 꼽았었는데 이제 상을 받아서 너무나 사실 그 제가 상을 받은 것처럼 좀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한국 작가의 작품이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에서도 이렇게 그 높은 평가를 받고 또 덕분에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읽게 되었고 그 읽은 분들 중에는 이 작품을 사랑하게 될 분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실제로. 약간 국뽕 비슷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무엇이라고 하고 다니냐면 한국 작가 중에서 그 노벨상을 꿈꾸는 뭐 많은 원로 작가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들께 죄송하지만 한국 작가 중에서 가장 노벨 문학상에 가까운 분이 있다면 딱 한 명만 꼽으라면 나는 한강 작가를 꼽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농담처럼 막 여기저기서 하고 다녔는데 실제로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박평한테 그 조언을 드리자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한강을 한강 잡아라. 작가랑 손을 잡아. 뭔가 이렇게 교류를 만들어가지고 한강 작가 작품을 꼭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 박평도 맨부커상 한강 작가가 받자마자 그리고 또 책이 막 거의 30만 부 가까이 팔리는 걸 보고서 약간 배가 아프지 않았어요? 배는 안 아팠어요. 이게 네. 뭐 박평이 사장도 아니고 뭐 제가 사장도 아니고 제가 일하기 전일 때니까 이제 한강 작가님의 이 채식주의자는 원래는 이제 연작이잖아요. 연작이 각각의 단편으로 발표됐던 것들인데 그건 저 대학 들어갔을 때 학교에서 교재로 썼었거든요. 그 단편 소설들을. 맞다. 그럼 한강 작가가 근데 맨부커상 받을 때는 편집자였던 거 아니에요? 받을 때는 편집자였고 그 책이 나올 때에도 편집자이긴 했는데 그 작품들이 막 나오고 이 작품을 읽고 할 때는 대학생이었어요. 2004년, 2005년 네, 그때는. 네, 2005년 제가 05학번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단편 소설을 읽고 그걸 15년, 6년이 지난 시기에도 그때 읽었던 것들을 이렇게 기억한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읽고 특히 단편은 잊어버리잖아요, 많이. 물론 중요한 작품들은 그렇진 않지만 근데 그때 뭔가 문학에 대한 것도 잘 몰랐고 소설을 어떤 방식으로 읽는 건지에 대한 학습도 별로 없던 시절이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현대소설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게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러니까 이야기도 너무 이상하고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읽어왔었던 그런 한국 문학이나 세계 문학과도 좀 너무 다르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20살, 21살 이 무렵에 읽으면 이 소설은 정말 이상하고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기도 약간 힘들고 그럴 수 있었겠죠. 약간 어른들의 세계를 엿본 듯한 그런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인공의 고통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지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맨부커상 받은 이후에 그 영어판 음, 뭐 혹은 다른 나라 언어로도 아마 나온 걸로 아는데 하여튼 외국에서도 꽤 많이 팔렸던 것 같아요. 그 맨부커상만 떨렁 받은 게 아니라 뭐 수많은 매체에서 선정한 뭐 무슨 최고의 소설 뭐 이런 등등 목록에도 많이 올라갔고 제가 아마존 들어가 보니까 별표 그러니까 그 리뷰를 남긴 사람이 2,200명쯤 있어요. 이 정도면은 뭐 굉장히 많은 거죠. 네. 반응들은 어떻던가요, 대체로? 뭐 되게 좋다는 반응들 일색이고요. 그 별이 4개 이상 평균 별점이 지키는 걸로 봐서는 다들 네. 좋은 평이 많습니다. 그 리뷰가 대부분 다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제가 뭐 이렇게 열심히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그 한강 작가의 팬들 중에서는 2014년에 나온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은 한강 작가가 1970년에 태어난 곳이 광주이기도 하고 또 1980년 5월 광주를 소재로 다룬 소설이기 때문에 그 한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비극적인 장면을 소설로 형상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까지 덧붙여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 맨부커상을 채식주의자가 받았을 때 한강 작가가 글로벌하게 알려질 때 채식주의자보다는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으로 알려지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개인적인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을 통해서 한강 작가가 알려지는 게 오히려 더 나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에는 반대하지만은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년이 온다가 채식주의자보다 훨씬 더 의미도 있고 좋은 작품이고 그런 작품을 통해서 이 작가가 좀 글로벌하게 알려지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IG 의견에 동의하는 게 만약에 소년이 온다로 상을 받았으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읽어보면 그 표현이 약간 비유가 좀 이상할 수도 있겠는데 베트남 작가가 베트남 전쟁을 소재로 소설을 쓴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한국에만 그렇죠, 있는 아무래도. 특수한 네네. 사건에 관한 거니까. 그러니까 뭐 흔히 하는 말로 좀 보편성, 이제 세계인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조금 적었을 수도 있는데 채식주의자는 뭐 그런 한국적인 맥락이라는 게 거의 전혀 없다시피 한 소설이니까 그냥 네 문학 작품 자체로 평가받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측면이 있었겠죠. 우리가 저 내용이나 설정 줄거리 얘기를 너무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채식주의자는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아직도 안 읽은 분 많을 텐데. 채식주의자는 말 그대로 연작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발표될 때 개별적으로 발표된 작품 3개가 이어진 작품인데요. 2004년 여름에 그 창작가 비평이라고 하는 문해지를 통해서 채식주의자가 처음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2004년 가을호에 문학과 사회라는 문학과 지성사에서 펴내는 문해지에 몽고반점이라고 하는 2번째 편이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1년이 더 지난 뒤에 문학판이라고 하는 문해지에 3번째 연작소설이 나무불꽃이라는 게 2005년 겨울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이 조금 넘는 시간에 걸쳐가지고 쓰여서 완성된 소설이고요. 아마 이것들을 또 태고 작업을 거쳐가지고 2007년에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연작으로 내놓았는데 이 2번째로 펴낸 이 몽고반점은 이상문학상을 받았고 그 몽고반점이 이상문학상을 받은 다음에 그 내용 얘기 좀 하자니까요. 그 이 세 이야기를 이제 관통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영혜라는 여자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채식주의자인데 채식주의자는 이 영혜의 남편이 화자예요. 그래서 영혜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너무 평범하고 이제 수수한 사람. 어디 내놔도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여성인데 어느 날 그 여자가 이제 꿈을 꾸고 이제 어떤
그게 본인한테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지 않는 건 물론이고 예를 들어서 집에서 자신을 좀 옥죄고 있는 뭐 브레이지어 같은 것들을 그냥 착용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남편에게서 고기 냄새가 난다라는 것들을 이유로 어떤 잠자리를 거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남편으로서는 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과 정황들을 가지고 돌발적인 행동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당연히 가족 사이에도 갈등이 되고 고기를 억지로 먹이려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영애라는 이 여성을 중심으로 갑작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여성의 이제 욕망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작품이고 몽고 반점 같은 경우에는 왜 YG가 그렇게 책을 읽다가 집으로 가지고 가고 싶을 만큼의 느낌을 줬을까라는 거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강렬한 걸로 보자면 사실 채식주의자도 굉장히 센데 몽고 반점 같은 경우는 저도 그 이상문학상 수상 작품집에 실린 걸 읽고 너무 충격적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는 네. 형부의 이야기예요. 네. 네, 영의 형부의 이야기고 그때의 어떤 감각을 살려서 YG가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형부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아주 건조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 영의 형부는 비디오 아티스트예요. 그리고 실제로 영애라는 처제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냐면, 최초에는, 진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방금 박평이 설명한 그 채식을 하겠다, 혹은 육식을 거부하겠다, 해프닝을 일으키고 나서는 참 별난 사람이구나 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아주 우연찮은 계기에 그 영애라고 하는 처제의 그 뒤에 있는 이 몽고 반점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몽고 반점을 보자마자 저 몽고 반점을 가지고 있는 처제의 육체를 자신의 작품의 소재로 써야겠다라고 하는 정말 그 뭔가 예술가적인 아주 강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뭐 처제에 대해서 뭐 어떤 뭐 마음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진짜 딱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 몽고 반점을 가지고 있는 그 처제의 육체, 영해의 육체를 가지고 자신의 비디오 아트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욕망이 생기면서 이제 그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런 형부의 욕망에 이 영애가 너무나 선선하게 대응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무심하게. 네, 너무나 무심하게 응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도 맺게 되고 근데 이제 그런 일련의 상황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영애의 이제 언니에게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상황까지의 이야기가 정말 그 진짜 식상한 표현을 쓰자면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식상하네요. 높은 네, 식상한데. 높은 긴장감의 밀도로 막 읽는 사람들을 휘몰아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요약한 이야기를 듣고서 안 읽으신 분들은 아니 무슨 저런 막장 스토리냐 저게 무슨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아마 그런 분들이 읽어보시면은 너무 말이 되고 너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막 몰입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전 정보 없이 그냥 읽었는데 첫 번째 작품을 읽고 저는 사실 그게 연작 소설 형태를 띠고 있지만은 그래도 장편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쭉 읽었는데 중간에 2부가 되면서 이제 완전히 또 새로운 느낌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나중에 그러면 3부에 가서는 이게 어떻게 수습되는 거지? 이게 또 어떻게 변주될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3부에 가면 또 다른 뒤통수를 한번 더 맞게 되죠. 수습에 근데 대한 여기서 우리의 모든 넘어가기 기대를 전에 넘어가기 전에 2부를
그 박평이나 JYP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사실 이 한강 연작 소설은 뭐 채식주의자라는 제목 너무나 좋지만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몽고반점이라고 붙여도 될 정도로 그 2부가 제일 강렬하지 않아요? 근데 일부를 안 읽고 음, 몽고반점만 따로 읽으면은 음, 그러면 조금 더 왜들 이래? 이런 음. 느낌을 약간 받을 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몽고반점을 제일 먼저 읽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 작품 중에서 이 세 작품을 대표하는 작품이 뭐냐 그러면 몽고반점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이 작품의 주제의식으로 접근을 해서 보면 몽고반점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어떤 기원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전의 어떤 흔적들,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기 이전에 뭔가 이미 내재되어 있었던 어떤 흔적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몽고반점이라는 것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서양인들에게는 그 몽고반점이라는 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는 것만큼의 수준으로 그 뭔가 환기하는 힘이 있는 단어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적절한 지점에서 그 이제 채식주의자가 더 잘 전달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그냥 국내에서 책이 나와서 한 권으로 나올 때에도 몽고반점이라는 것보단 채식주의자라는 것이 훨씬 좀 더 동시대적이고 몽고반점 사실 조금 낡은 느낌들도 있잖아요. 이 책의 제목이 몽고반점이면은 약간 이상했을 것 좀 같아요. 느낌이 네, 달라질 맞아요. 수도 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서. 저는 표제작이나 아니면 제목을 채식주의자로 삼은 건 좋은 전략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연작 세 작품 중에서 원탑을 꼽는다 그러면 저는 몽고반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것도 참 기회예요. 세 작품 중에서 가장 파격적인 소재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막장 같은 스토리를 담고 있는 작품인데, 진짜 너무나 강렬한 인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은 분들이 이 몽고반점이라는 작품을 좀 읽고서 약간 그걸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 몽고반점이 1부랑 3부를 또 이어주는 소설이죠. 그러니까 이제 3부로 넘어가면 문제에,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본 2부에서 이렇게 벌어진 일들을 전부 다 목격하게 된 영혜의 언니이자 이 형부의 아내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수습 아닌 수습을 이제 맡게 되는데, 이제 영혜는 결국에 정신병원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동생을 찾아갔는데 그 동생이 보여주는 행동들이 뭔가 이제 언니가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점점 더 알고 있었던 영해 혹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인간의 어떤 모습과 다른 방향으로 점점 더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정신병원에서 만난 영해에 대해서 서술하는 얘기가 나무 불꽃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죠. 네. 서양인들은 이제 몽고반점이 좀 적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름에서도 이제 몽골리안 스팟이라고 하니까 동양인들한테는 이런 게 꽤 많다라는 정도는 그 서양의 교양 시민들은 알고 있기는 한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하고도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지긴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작품이 그 외국에 번역이 되어가지고 외국의 평론가나 혹은 외국의 작가 또 외국의 독자들한테 왜 호소력이 있었을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그냥 이게 기본적으로 폭력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약간 폭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 세 작품을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이 폭력에 뭔가 맞서는 혹은 폭력이 결코 건드릴 수 없는 어떤 근원적으로 소중한 가치?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상기시키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두 가지의 강렬한 대비, 그러니까 뭐 폭력과 생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폭력과 뭐 원초적으로 지켜져야 할 어떤 것, 뭐 원초적인 욕망, 뭐 이런 것과의 대비, 뭐 이런 걸 수도 있을 텐데, 이것들의 충돌이 빚어내는 그런 갈등과 그리고 막 파열음 같은 게 누가 읽어도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갔을 거란 생각이 들고, 그런 점들이
이 북커상을 받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나름대로 그냥 해봤습니다. 네, YG나 JYP는 지금 이렇게 막 강렬하다, 뭐 충격적이다, 뭐 이런 식상한 멘트 말고는 뭐 표현할 능력이 사실 없어요. 네, 이 평론가는 이 채식주의자 혹은 중간에 있는 몽고 반점에 대해서 우아하게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뭐 저도 우아하게는 해석할 자신은 없는데 그 앞서서 YG가 그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한강 작가가 뭐 이 채식주의자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발표하는 작품들에서도 인간의 몸을 하나의 도구이자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자 많은 것으로 활용을 해서 그 몸을 빗대어서 많은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채식주의자에서도 이 영해라는 인물이 지금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거부하고 있는 것 혹은 좀 충돌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욕망들과 지금 불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욕, 식욕, 수면욕 이런 모든 것들 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영해의 몸 안에선 지금 전부 다 뭔가 제대로 벌어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인간의 문명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욕구인 거지 정말 그 인간이 원하는 그 사람 본연의 욕구인 건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해에게는 잠을 자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잠을 못 자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잘 때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의식과 구분되지만 의식보다 열한 어떤 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먹는 것도 그렇고 성욕도 그렇고 그러니까 몽고반점에서도 이제 보통 이제 밖에서 보면 줄거리를 통해서 보면은 불륜을 저지르는 그러니까 성욕으로만 표현될 수 있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행위는 성욕이라는 걸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종류의 또 욕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섹스를 한다라는 것이 성욕이 아니라 뭔가 다른 방식의 탐미적인 어떤 욕구, 욕망일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이제 남녀 혹은 뭐 이성 과 이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욕망에 대해서 달리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폭력이 어떤 방식으로 한 인간의 욕망을 그 왜곡하거나 혹은 만들 수 있는가라는 걸 전 좀 극단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인 것 같고 근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이미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작가가 시인이어서 그런지 꼭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영해가 나무가 되고 싶어 하는 것 혹은 영해가 느끼는 어떤 모든 상황들에 대한 이미지적인 표현들이 이게 번역이 됐을 때 사람들 독자가 누구든 간에 이 작가가 의도하고자 했던 것들을 굉장히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또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제의식이나 소재도 굉장히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그걸 표현하는 방식도 굉장히 보편적이고 이런 것들이 한강 작가의 작품들 중에서도 이 채식주의자가 정말 잘 쓴 소설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써나갈 세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지점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노벨상을 타시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앞으로 한 30년 이상 건강하게 잘 지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번역된 작품이 3권 있는 것 같아요. 소년이 온다 하고 흰까지 영어로 번역이 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많은 작품들이 번역이 되어서 소개가 되어야 또 확률이 좀 높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사실은 그 평론가들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강 작가가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을 다룬 소설들을 많이 써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제 그 소설들을 관료하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폭력에 대한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폭력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소설들에서 변주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강 작가의 다른 소설까지도 외국에 번역이 되면은 그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훨씬 더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그 줌으로 우리는 YG를 연결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뒤에 배경에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책들. 거기 YG의 뭐 서재입니까? 네, 서재 겸 글 쓰는 방이죠. 네. 뒤로 보이는 액자가 있는데 본인 사진을 이렇게 출력해가지고 액자로 걸어놨군요. 네, 심지어 제 방에는 제 사진만 한 3개가 있어요. 그런 계열이었어요 원래? 이렇게 아니요. 자뻑? 자기애가 강한? 아니 그런 계열인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이게 내 사진이 그 표구라고 하죠. 이게 이렇게 있는 액자들이 몇 개가 있는데 처치 곤란하니까 그 우리 집의 와이프가 네 사진이 네 방 밖으로 넘어가는 걸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내 방에다가만 이렇게 세워 놓게 된 거죠. 네. 너무 배경이 잘 보이니까 네. 그렇죠. 하여튼 이색적이다. 네. 웃깁니다. 네. 자, 댓글 좀 읽으면서 이번 편은 마무리해 보겠는데요. 모즈님 우볼빛 관련해가지고 댓글을 주셨나 봐요. 문장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마존에서 원본을 구입해 읽어봤었죠. 참 신기하게도 2014년 앤서니 도어의 이 소설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 속의 라디오 모티브는 2007년 김현수 작가의 내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속의 라디오를 연상시킵니다. 흥미롭습니다. 네, 똥님께서도 이거 그 두 우볼빛 권 다 안 읽으시고 읽어가지고 내가 뭐 할 말이 없네요. 이게 네. 이 그 라디오가 요즘 어떻게 연결되는지. 네, 똥님도 네, 요즘 책걸상 추천도서 너무 매력적이라 우볼빛도 샀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그동안 마일리지처럼 쌓아놓은 책을 하나씩 즐겁게 클리어하는 일. 책걸상 듣다 보면 플리마켓에서 보물 득템하는 기분도 들고 아는 사람만 아는 트렌드 명품을 입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책걸상을 끊을 수 없나 봅니다. 끝까지 질척대며 계속 시즌 네버엔딩 독서하겠습니다. JSHA 땡땡땡땡님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을 지금 막 다 읽고 먹먹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여기로 왔어요. YG께 감사드립니다. 이토록 맑고 오버하지 않고 절제하며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라니요. 책 읽은 사람과 한참 도란거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2권이지만 순식간에 읽게 되네요. JYP께도 꼭 추천드려요. 네. 그 JYP가 지난 2주간 저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 기름동에 있는 어디에서 뭘 하느라고 이제 하루 종일 그 동네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하는데 계속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일을 좀 했다가 좀 중간에 비는 시간이 있다가 또 일했다가 뭐 이런 계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는 시간에 보려고 책을 들고 다녔는데 책을 너무 빨리 다 읽어버려가지고 더 읽을 게 없네. 그래서 뭘 이제 동네 서점에라도 가서 좀 사보려고 제가 이제 살려고 마음먹었던 책들이 서너 권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는 있겠지 이러고 제일 가까운 동네 서점에 갔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두 번째 동네 서점에 갔는데 거기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롯데백화점 미아점에 있는 영풍문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갔죠. 여긴 설마 있겠지. 한 권도 없네. 그래서 내가 그럼 뭘 읽는다 이러면서 YG가 저한테 이제 추천해줬던 책들 중에 아직 안 읽은 거 죄의 궤적? 네, 그 두껍잖아요. 2권짜리고. 네. 그래서 혹시 이 책이 있으면 내가 운명이다 생각하고 읽는다 이러고는 검색을 해봤더니 그것도 없어요. 운명이다. 안 읽은 그래서 운명이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데 그 방송하던 곳이 도서관 아닌가요? 도서관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빌려서는 잘 안 보걸랑. 왜 또 그런 또 독특한 또 취향이 있으시대? 아니 내가 책을 한 권이라도 더 팔아줘야 또 이 작가한테 다만 돈 1,000원이라도 갈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진짜 사고 싶으셨으면 전화를 해서 재고가 있는지 확인하고 가셔야지. 아니 여러 권 중에 한 권쯤은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영풍문고니까 갔지. 없어요. 다 신간인데.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무슨 빛? 모든 빛? 이거 있으면 나 산다. 이러고는 또 검색했는데 그것도 없더라고요. 읽을 마음은 있었는데. 아니 우볼빛은 왜 마지막입니까? 떠올랐죠. 또 뭐 있었지? 이러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니 없더라고요. 그 JSHA님이 그 진짜 읽고서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극찬을 남기셨잖아요. 사실 이 저 댓글 때문에 나 우볼빛 그럼 볼까 지금 이 서점에 있으면 이러고 생각해서 찾아봤는데 없었다라는 게 하여튼 결론이에요. 빨리 그래서 언제 사드려야 될 읽을진 것 같아요. 몰라요. 선물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선물 우리끼리 그러는 거 아니죠. 책 선물하고 이러는 거. 네, 네. 댓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네, 아니오님, 네, ANIYO 아니오님, 저녁 산책하며 책걸상 들은 지는 꽤 되었는데 댓글은 처음이에요. 500회 축하드립니다. 책걸상에서 소개해주신 책 중에 읽어본 책들은 거의 다 재미있게 보았답니다. 특히 언젠가 셀레스트 잉 작가의 내가 너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들을 밤새워 읽고 난 후부터 책걸상을 더욱 믿고 듣게 되었어요. 박평님 말씀하실 때 담백하면서도 신뢰가 가는 그 목소리 정말 좋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리고 500회에서 박평님이 소개해 주신 긴긴 밤 저도 3번 읽고 3번 울었던 책이라 찌릿했답니다. 앞으로도 믿고 듣겠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해주세요. 아, 제가 지난주에 긴긴 밤은 봤어요. 어떠셨어요? 단 한 번도 아니, 울지 않았고 어디서 울어야 되는 거야? 정말? 아니 미리 읽으면 어떡해요. 그 독방해야 되는데. 독방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되게 지루해하는 표정이 다 역력히 드러났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도 독방의 묘미죠. 재미 포인트인데. 다 다르게 읽을 수 있으니까. 아유, 아 정말 실망이네요. 긴긴 밤 읽고 안 울어서 너무 다른 아니, 사람이랑. 저는 지금 아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그 JYP 그 YG 홈비 같이 읽는 긴긴밤 독방 그거 꼭 실현해야 됩니다. 아유, 긴긴 밤은 하여튼 두 번째 읽고 감동하실 수도 있잖아요. 두 번이나 읽어야 돼요, 그거를. 억울해서 눈물. 하여튼 JYP는 전혀 울지 않았고 난 진짜 가슴이 메말랐나 봐. 그런가 그러니까 봐요. 심지어 나 너무 웃긴 게 어디서 울어야 될지 그 포인트를 몰라. 좁혀야 할 거리가 기네요. 네. 자 오늘 뭐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 김원비 이름을 YG가 얘기하는 바람에 문득 떠올랐는데 제가 오늘 시내버스를 잠깐 탔는데 버스에 김원비가 나오더라고요. 거기 버스에 비치된 텔레비전에. 그래서 야 김원비는 진짜 셀럽인가 봐. 얼굴이 나와요? 마스크 쓴 채로. 그래서 왜 나오는 거지? 이러고 봤더니 그 무슨 여러 사람이 모아서 먹을 거 관련해서 책 내셨더라고요. 책 냈잖아요. 이제 그 책의 광고 영상, 홍보 영상 같은 게 시내버스에 나오는 거죠. 깜짝 놀랐잖아. 아는 얼굴이 갑자기 TV에 버스에 있는 TV에 나와가지고 그런 분과 함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큰 작가님이시잖아요. 큰 작가님. 맞아요. 지금 저 박평 옆에 놓고 큰 작가님 김원비 얘기하니까 표정 지금 살짝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뭐 한두 번이었어요. 아니 왜 큰 평론가님이시잖아요. 평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한강 특집 2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